4년 전에 샀던 이 동네에 샀던 오피스텔들이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해도 됩니다. 뭐 투자금 3천만 원으로 뭐 2억 9천에 샀던 게 지금 다 4억 5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치면 500%막 이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남들이 많이 보는 물건은 안 보거든요. 남들이 좀 기피할 만한 거 중에서 나한테 문제 안 되면서 취득세 준 것도 없는 거를 봅니다. 예. 네. 그럼 반대로 이런 집은 피해라. 사람들 일단 몰리는 건 피해야 되고. 사실 몰리는 거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경장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시죠? 저는 설정아입니다. 네, 오늘 인턴 MC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부터 한번 가볼게요. 경장이님이 뽑는 가장 이상적인 경매 물건. 네. 이런 집이 좋다. 경장이님만이 특히나 선호하는 그런 물건이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남들이 많이 보는 물건은 안 보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많이 보유하신 분들 대부분 그런 거 제외시키더라고요. 또. 왜냐면 싸게 받을 여지가 싸게 받아야 되는데 남들이다 보면 막 실거주 하시는 분도 들어오고 그러면 투자자가 이길 수가 없어요. 가격적으로 낙찰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회수가 좀 낮으면서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라서 공시가 1억이야. 근데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받은 게 정리가 아직 안 돼서 뭐 공개는 못하지만 네. 그게 진짜 남들이 안 보는 물건이었거든요. 왜냐면 빨간 글씨도 많고 근데 빨간 글씨라고 무조건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빨간 글씨였고 공시가가 9,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로 보면은 1억 8천인가 잡혔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딱 보면은 공시지가 1억 이상이니까 취득세 12% 이렇게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보고. 근데 저는 그걸 눌러봤거든요. 실제 얼마인지. 딱 걸쳐 있더라고 9,800만 원. 그러면 취득세 12%를 안 받아요. 다주택자 1.1% 내면 되니까 저도 할 수 있죠. 다만 인천이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건 문제인데 금액이 이제 크게 비싸진 않으니까 저는 현금 납부로 할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경쟁 없이 그건 이제 입찰자가 저 말고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물건을 봅니다. 남들이 좀 기피할 만한 거 중에서 나한테 문제 안 되면서 취득세 준 것도 없는 거를 봅니다. 예. 네. 숨겨져 있는 보석을 좀 찾는 편이에요. 예. 그럼 반대로 이런 집은 피해라. 사람들 일단 몰리는 건 피해야 되고. 그쵸. 몰리는 것도 좀 안 하면 좋고. 그래서 저도 제가 보는 물건이 인기 물건이라든지 이런 메인 페이지에 걸리면 그냥 입찰 안 가거든요. 조사 다 했어도. 네. 어차피 다 아무나 막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보는 거 빼고 권리 분석상 인수되는 금액이 있는 것들. 특수 물건들은 좀 그래도 피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 특수 물건은 내가 잘 분석해서 이거를 깨서 뭐 하면은 입찰 경쟁이 없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경매라는 게 정말 예외적인 상황도 많아서 인수되는 금액이 내가 2천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이게 뭐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네. 그럼 금전적으로 피해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위험 요소로 보이지만 금전적으로 나한테 100% 피해가 없는 것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앞선 이제 게스트분들이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일단 네. 이따가 실제 물건 보면서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사지 말자 이런 네. 거 좀 함께 짚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앞전에 말씀하신 내용이랑 좀 이어지는 내용 같은데 경매 물건 중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네. 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경장인님만의 노하우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결국은 이제 봐야 되거든요. 인수되는 금액이라고 하죠. 내가 물어줄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없어야지만 입찰을 하는 건데 그 없으려면 첫 번째는 이제 뭐 이 사람이 가짜 임차인이라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쉽지는 않아요. 임장도 가봐야 되고 물증이 확실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배당이 다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배당 여부가 확실한지, 전액 배당이 되는지. 근데 이따 보여드릴 물건도 배당이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배당 순번을 벗어나서 먼저 돈을 빼가는 권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당해세라고 하는 이제 세금적인 측면인데 네. 문제는 그 세금이 얼마인지 공개가 안 돼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물건은 세금이 얼마인지 내가 파악하지 못하면 입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피하면은 사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만 다 되면 안전한 물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입찰을 할 수 있죠. 제가 지지난주에 받았다는 것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보기엔 그냥 무서운 거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뭔가 내가 물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여기에 이제 다 배당이 된다고 나오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난 안전한 물건 해야겠다 이러고 그냥 다른 물건을 보고. 그러니까 경쟁이 확실히 줄어들죠. 그거 일단 뭔가
뭔가 있으면 우리는 찝찝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찝찝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늘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그 돈 이제 받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다. 다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뭐 임차인이나 이런 선순위 네. 이 인수금 이런 것 때문에 황당했던 사례나 좀 권리분석 오류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네. 없으신가요? 저도 처음 경매를 할 때 보증금을 잃은 적은 한 번 있어요. 왜냐면 이거 진짜 경매지를 저는 이제 경매 어쨌든 스피드 옥션이라는 사이트를 쓰고 있는데 믿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맹신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모 물건 번호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스피드 옥션에는 가족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만 믿고 가족, 그러니까 대학로에 있는 임차인인데 무상 임차인으로 생각을 하셨군요. 가족 관계라고 써 있으면서 전입 날짜가 빠른데도 그냥 대학력이 없다고 표시를 했어요. 스피드 옥션에서. 저는 그것만 믿고 입찰을 했는데 진짜 임차인인 거죠. 그래서 계약서도 이제 그러니까 낙찰받고 가니까 계약서도 이제 보여주시고 나 진짜 임차인이다. 가족 아니다. 그럼 저는 황당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대법원 사이트가 아니라 그런 스피드 옥션 이런 사이트들에서 잘못 나온 정보로 인해서 내가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가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발행한 서류를 보니까 아무 명시가 안 돼 있었어요. 가족이란 얘기도 그걸 봤었어야 돼요. 저는. 그럼 그 크로스 체크 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법원의 그래서 자료를. 네, 이걸 보고 내가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어도 이거를 보고 날짜가 맞게 들어가져 있는지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봐야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걸 네. 발행을 합니다. 법원에서. 그걸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네,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네. 법관 날인도 돼 있고요. 보장을 한다는 거죠. 법원에서 여기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네. 근데 그걸 제가 누락을 한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보증금이 크진 않아가지고 크지 않아도 그래도 뭐 몇백만 원이었는데. 그 몇백 뭐 땅콩은 나옵니까? 배 아프지. 그렇죠. 근데 이제 수업료로 내셨군요. 그걸. 수업료로 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를 꼭 챙겨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권리 분석할 때 뭐 다 중요한데 그래도 좀 가장 꼼꼼하게 보는 게 뭐예요? 권리 분석을 할 때는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임차인의 이제 대항력 여부 그리고 배당을 받아 가시는지 그래서 이제 배당 순번을 확인하는 이제 확정 일자라든지 네. 아니면 배당 신고를 제때 하셨는지 배당 일자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봐야죠. 기본으로.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 물건 가지고서 한번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임의로 가져온 물건이고 이제 진행 중인 거예요. 네네. 앞으로 뭐 입찰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고 요거 이제 이름들은 이제 다 가려 주실 건데 메트로빌이라는 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소 같은 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위쪽부터 이제 전용 면적 그리고 감정가 감정가가 시세랑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시세 조사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최저가가 지금 1억 1,700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네. 입찰할 때는 1억 1,700 이상만 입찰하시면 돼요. 음. 이하로 쓰면 무효 처리가 되고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금액 잘못 쓰지 않게 꼭 조심하셔야 되고 10억을 써도 됩니다. 100억을 써도 되고 공 잘못 써가지고 보증금 네, 날린 분들 계시다고. 은근히 많아요.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할머님이셨는데 막 앞에 법 이제 집행관분한테 이제 막 따지고 하는데 사실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패 부리면 또 1년 동안 법원에 출입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돈도 날리고 음. 출입도 안 되니까 뭐 경매를 뭐 한동안 못 하시겠죠. 네, 힘드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불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네. 조심하셔야 되고 이 부분인데 대학로 있는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소멸 기준이 되는 이 부분입니다. 채권 금액이 잡혀 있는 거고 이게 2018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돼서 세입자가 이 날짜보다 빨리 들어왔으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늦게 들어왔으면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네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세입자가 등기를 떼봤는데 빨리 들어왔다는 건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세입자의 전입 날짜를 보면 2018년 8월 17일. 그러니까 그 약 전이네요. 한 달 전에 네.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등기 떼봤으면 이거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대항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봐야 됩니다. 2단계로 배당이 다 되시는지. 보면은 확정일자도 받아놨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확정일자를 이렇게 미리 받아놨다고 8월 1일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입 날짜, 확정일자 둘 중에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요. 법원에서. 예. 그래서 미리 이렇게 2주 정도 먼저 받으셨는데 의미가 없다. 8월 17일입니다. 근데 뭐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사이에 뭐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만약에 요 사이에 뭐 근저당이 있었으면 뭐 이게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으니까 일단 확정일자를 보면 배당 순번도 가장 먼저인 것처럼 보이죠. 왜냐면 배당받는 권리들이 없으니까 소유권 이런 거 아니고 네. 임차권 이제 본인 거니까 이건 이제 본인 배당분이고 없어요. 자기보다 빠른 게 근저당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당 신고도 제때 하셨고요. 2022년 2월 7일까지 하시면 되는데 3달 전에 하셨어요. 네. 그래서 다 조건은 충족하세요. 배당받을 권리, 그러니까 배당받을 조건은 충족을 하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그냥 법원에서 배당을 줄 때 그냥 날짜만 보고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니라 세치기 권리라는 게 있어요. 세치기 권리요? 네. 어. 이 경매라는 게 결국 나라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못 받는 돈은 먼저 채가요. 세금 같은 거 다 떼가는 거죠. 그렇죠. 그걸 예. 이제 당해세라고 하는데 당해세도 당해세인 게 세금 중에서도 당해세인 게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외우지 않는 게 안 나와요. 그게 뭐 종합부동산세, 뭐 종합토지세 이런 건 당해세고 뭐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게 뭐 종합세인지 뭔지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만 나옵니다. 금액도 안 나오고 이 세금이 무슨 세금 체납인지도 안 나와요. 되게 불친절합니다. 네. 그죠? 금액도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압류가 돈을 먼저 빼간단 말이죠. 근데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인지 물음표니까 네. 내가 얼마를 더 왜냐면 2억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2억 플러스 압류 금액 요 금액만큼을 내가 더 올렸어야지 다 배당이 이제 임차인분이 되실 텐데 네. 이게 물음표인 거죠. 그래서 당해세 있는 물건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당해세가 있는 거는 이게 파악이 되지 않으면 입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그냥 당해세 있으니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알아본다면 내가 알아낼 수만 있다면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겠죠. 네. 왜냐면 그거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하려는 사람이 알아보려고 하면 힘들고 맞아요.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똑같은 게 경매로 낙찰돼서 자기 배당받고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경매로 입찰하려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없는 건 이해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해관계자죠. 여기에 문의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관할 구청마다 알려주는 데가 있고 아닌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경매로 입찰하려는 사람이 전화하면 100% 안 알려주고 임차인,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분이 전화를 하면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한테 접촉을 해서 저분 설득해야 돼요? 왜냐면 그걸 알려주면 내가 입찰하겠다 그럼 배당받고 나가실 수 있다면 본인도 그 빨리 받고 나가는 네.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냥 무서운 거죠. 포기하죠. 임차인분 만나서 그런 얘기 꺼내기도. 근데 뭐 저렇게 만약에 돼 있으면 세금이 보통 한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이게 진짜 알 수는 엄청 없는 많을 거예요? 수도 있고 네. 왜냐면 뭐 정말 뭐 재산세도 커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정말 문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몇 천만 원 이렇게도 가니까 네. 뭐 단순히 뭐 벌금 뭐 이런 거는 뭐 적겠지만 근데 이제 그게 뭔지가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종합세인지 너무 뭔지. 불친절하네. 저것도 써주지 이왕이면. 그래서 요즘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예. 이 압류보다 이 당해세보다 전세입자는 먼저 돈을 빼줘야 된다. 왜냐면 이분들은 진짜 안타까운 거죠. 자기가 먼저 들어왔고 다만 자기 들어온 다음에 이 집주인이 압류 받아가지고 근데 그 피해를 이 선순위 임차인분이 받는 거잖아요. 네.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지금 뭐 법을 바꾼다는 얘기가 기사로도 나왔었고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이거 인수하게 되면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 기준은 최저가 기준이에요. 1억 네. 1,700에 입찰을 하면 네. 8,400만큼을 따로 드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2억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하나 더 먼저 돈을 받아가는 게 경매 실행비용. 아니 그럼 네. 어차피 이 물건은 2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억 무조건 2억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고 그러네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압류가 얼마인지에 따라 압류가 3천만 원이다. 그럼 저 유찰된 게 의미가 없군요 여기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결국 내가 이렇게 따로 줄 게 아니라면 결국은 2억 이상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보실 때 감정가랑 이 보증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거의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2억이니까 그래도 4천의 갭이 있죠. 근데 만약에 2억 3천, 2억 4천의 보증금이면 이거를 그냥 제로에 사도, 0원에 사도 부채랑 자산이랑 똑같은 거죠, 금액이.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실 때 감정가가 물론 시세랑 다를 수는 있으니까 이게 뭐 2억 7천일 수도 있겠죠. 시세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뭐 비슷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너무 비슷하다 하면 입찰할 그런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런 건 계속 유찰이 됩니다.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하나만 좀 보여주실 게 그럴까요? 있을까요? 예.
뭐 괜찮은 물건이라고 하면 제가 뭐 그래도 즐겨찾기 했었던 물건 보겠습니다. 잠깐 진행 중인 걸로 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 볼까요? 요거는 입찰 경쟁이 상당할 겁니다. 저도 분당 쪽에 오피스텔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데 분당은 뭐 간단히 지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판교라는 도시가 최근에 이제 잠실 평균 아파트 값을 거의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되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판교 네네. 경기도 집값이 잠실을 앞질렀다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판교랑 가까운 동네고 정자동이라는 동네고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일 원칙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네. 두산 본사도 이쪽으로 이전을 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제가 있었던 SK CNC도 정자역 바로 앞에 있고 위쪽으로는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도 생길 예정이고요. 네네. 그래서 뭐 일자리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굉장히 좋다.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음. 뭐 인텔리지라는 오피스텔이 나온 거고 제가 왜 오피스텔을 선택했냐? 취득세 중과가 없고 그리고 대출도 나오니까. 대출 가능하고. 예. 그래서 2억 1,800에 돼 있고 세입자 현황은 이 물건은 깨끗한 물건이에요. 뭐 전입 날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어도 보증금 500에 월세 60.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설명은 뭐 앞선 분들이 해주셨으니까 네네. 그래서 배당을 먼저 받아가세요. 순번 상관없이. 그래서 500도 다 배당이 되니까 나중에 이사 내보낼 때도 좀 서로 깔끔하게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임차 수요가 있고 시세를 보니까 여기 전세로는 한 2억 1천 정도는 나가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2억 1,800 유찰이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금이 묶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분당이라는 동네가 여기 오피스텔이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4년 전에 샀던 이 동네에 샀던 오피스텔들이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해도 됩니다. 뭐 투자금 3천만 원으로 뭐 2억 9천에 샀던 게 지금 다 4억 5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치면 500%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 또 반토막이 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절대 왜냐면 일자리가 워낙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또 이런 것도 보시면 여기에서 2억 3천까지 지금 33층이 찍혔고 그 아래 12층도 2억 3천. 근데 안 오를 것 같지만 이게 좀 과거를 보면 아파트처럼 몇 억이 안 오를 뿐이지 이런 게 과거 뭐 작년에만 해도 2억대였어요. 그러네요. 근데 투자금이 3천만 원 들어서 3천만 원 올랐으면 100%잖아요. 제 아파트는 투자금이 그렇지. 1억 들어가니까 1억이 올라야 100%예요. 맞네.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오피스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야, 이거 해서 몇 억 먹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가 투자한 그 금액 대비를 해야지. 3천만 네. 원에서 지금 뭐 주식했다고 3천만 원 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오피스텔은 전세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매매가가 그거의 갭 뭐 2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공시지가라는 걸로 기준을 매겨요. 거의 그 전세 대출 해주는 허그라든지 보험사에서도. 그럼 생각하셨을 때 공시지가가 내려간 적이 있나요? 여태까지? 공시지가는 계속 항상 올라가죠. 네. 항상 오르고. 그러면 전세 대출 나오는 한도도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전세가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매매가는 그대로일 거냐? 아니에요. 매매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오피스텔은 약간 아파트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접근이.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자 1번 봐라 하는데 네. 여기는 어차피 판교나 이런 데는 뭐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계속 거주할 거니까요. 판교 그쵸. 판교 분당은 그쵸. 안 망하죠. 네, 정말. 알겠습니다. 네. 뭐 문의가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요거 하나 하고 딱 끝내죠. 네. 질문이 왔어요. 네. 네. 네, 제가 한번 질문 네.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중소기업 직원 숙소를 네. 소액 전세 계약을 해서 잘 네. 살고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올해 초 법원에서 경매가 넘어갔다고 배당금을 신청하라고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임차인분이 곧바로 배당금 신청을 했는데 네.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이제 경매는 안 올라오고 네. 그새 이제 집주인인 중소기업은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은 기다려라. 네. 집주인은 연락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를 주셨어요. 바로 뭐 경매로 넘어왔다고 통지가 왔다고 다음날 경매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거기 얽힌 수많은 채권자들 뭐 아까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카드사 압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압류 이거를 다 정리가 돼야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기다리는 거는 필요하고 뭐 물건이 어떤 것들이 걸려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집주인이 연락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왜냐면 경매 넘겼으니까 집을. 네. 그러니까 집주인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집주인이 뭐 자기 보증금을 먼저 줄 거였으면 경매로 넘기지도 않았겠죠. 자기 그렇겠죠. 집을. 일단은 살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내가 그렇다고 이사를 만약에 나가버리면 이 어쨌든 전입
한 거를 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점유를 하고 있어야 내가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나가면 안 되고 일단 사시면서 어쨌든 지금 당장 월세를 안 내도 되잖아요. 물론 이게 나중에 채권자들이 이의 제기를 해요. 조상 월세 안 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보증금에서 까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낼 이유는 없죠. 연락도 안 되는 사람한테. 안 내면서 일단은 기다리셔라. 왜냐면 배당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결국 낙찰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고 다행인 거는 소액 임차인 이게 근저당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소액 임차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2천만 원 말씀하신 걸 보니까 되게 옛날에 잡힌 그 근저당인가 봐요. 왜냐면 네. 요즘은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먼저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게 또 네.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산이죠. 2천만 원이 맞다면 2천만 원은 받는 게 맞죠. 우선순위로 이제 배당을 해주니까 법원에서.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봤던 날짜,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이 되는 겁니다. 몇 번째인지는 그 물건을 봐야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정확히 상담은 어렵지만 이 조건들이 다 맞다면 2천만 원은 우선 받는 게 맞고요. 근데 낙찰이 다 돼야 되고 낙찰되고 잔금 납부까지 돼야 됩니다. 와, 꽤나 긴 시간이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진행도 안 됐기 때문에 네. 진행이 된다 해도 낙찰까지 2달, 음. 그리고 잔금 납부까지 또 한 달, 그러면 최소 3개월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바로 한다고 해도. 근데 날짜가 안 나왔다는 건 또 한 달 정도는 또 더 이제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근데 계약 기간 지나가지고 난 이거 빼고서 빨리 딴 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경매로 나온 것들 보면 계약 기간 당연히 끝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임장을 가면 꼭 세입자분을 만나보는 게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는 거예요. 어떤 심경인지 그리고 좀 화나 있으신지 이거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낙찰받고 내보낼 때 명도 난이도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대화는 이사 나갈 준비 되셨나요? 이렇게 말을 꺼내지만 이사 당연히 안 잡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들으려고 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태도를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만나보는 편입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입찰 보기 전에 그쵸. 세입자를 꼭. 그거를 낙찰받고 들으면 좀 예상치 못한 좀 그게 상처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결국엔 또 사람과 사람이 상대하는 일이라 나의 태도에 따라서 상대의 그쵸. 태도도 또 확 바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고와 함께 우리 경장인님 모시고서 경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대본에 써 있는 거 아닙니다. 너무 네. 재밌었던 없어요, 것 같고, 여러분. 네. 네. 유명하신 분들과 또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네. 네, 경매가 괜찮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네. 경매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진짜 네. 소액 갖고서 네.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예. 11월 15일 날 네. 네. 나는 불황에도 부동산 투자를 한다. 나는 불황에도 오. 부동산 투자를 한다. 네. 예. 그 책 이제 오피스텔, 빌라 그리고 경매 투자 이거를 좀 함축적으로 좀 담아봤고 읽어보시면 지금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거를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들 뭐 본인은 안 하면서 우리만 등 떠미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랬다면 명성에 스크래치가요. 아닙니다. 예, 뭐 다들 막 사기꾼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네. 본인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또 검증되신 분만 섭외를 하시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아니더라고요. 안 아니, 물어보시더라고요. 농담입니다. 검증은 저희가 철저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경장님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1일 MC 네,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이제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서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마 저까지 이렇게 케어하시느라 네. 오늘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네, 아무튼 다음에 다시 뵐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 제작진이 판단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투자고 다음에 또 인사드릴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고, 투고, 쓰리고 우리는 투자고. 이건가요?